내 이름은 정수미. 나는 5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새벽 5시, 내가 근무하는 이 호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비 초소 안,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운 나는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내가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나는 그저 504동 앞에 아줌마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고독과 자존감 상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외딴 곳에는 작은 2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 최동철 회장님의 개인 별채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최 회장님은 몇 년 전 사모님과 사별한 후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수백억 대에 달하는 분이지만 그의 뒷모습은 늘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분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순찰을 돌다가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우는 뒷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최대한 고개를 숙여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백일동 앞에서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경비일 중 내가 유일하게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경비원 아줌마 맞죠? 고개를 들자 최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기보다는 지쳐 보였습니다. 이사회가 매번 사람을 보내도 못 고치던데 그걸 고치고 있네. 자네는 기술이 있군. 나는 쑥스러워하며 전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배선이 헐거워져서요. 나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렸습니다. 나는 늘 이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집에도 고칠 게 하나 있는데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이신가요, 회장님? 자네가 살고 있는 초소 쪽 옹벽에 작은 인공 폭포가 하나 있네. 그런데 물이 계속 이상하게 새. 전문가가 서너 번 다녀갔지만 그저 노후 문제라고만 하고 고치질 못해. 아들 녀석들은 시끄럽다며 아예 철거하자고 하고. 나는 그 인공 폭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쉬익 소리를 내며 물이 새는 소리가 경비 초소까지 들려왔습니다. 나에게는 그 소리가 외로운 밤의 BGM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인공 폭포를 한번 봐줄 수 있겠나? 자네라면 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이 사소한 문제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든. 사소한 문제라는 말에 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역시 세상에게 사소하고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나에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만의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근무가 끝난 후 그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 인공 폭포 앞에는 최 회장님이 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믿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나의 외롭고 메마른 50대 경비원의 삶이 70대 건물주의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고독과 마침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밤 10시 나는 공구함을 들고 최 회장님의 별채 뒤편 인공 폭포로 갔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미 정원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컴컴한 밤이었지만 폭포수 아래의 조명 덕분에 작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물이 새는 지점을 찾아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은 거대한 옹벽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고 했지만 나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누수는 가장 약한 연결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나사를 풀고 폭포의 배수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물을 통과시킬 때만 압력으로 벌어지는 균열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였군.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였어. 나는 공구함을 열어 특수 실리콘 패치와 에폭시 수지 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경비 초소 문틈을 막거나 녹슨 자전거 체인을 고칠 때 쓰는 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자네, 뭘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건가? 이 큰 벽에 도대체 어디가 문제란 말이야? 나는 손전등으로 균열을 비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전문가들은 큰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아주 작은 틈새에 있었어요. 물이 새는 건 바로 이 작은 균열 때문입니다. 최 회장님은 놀란 눈으로 내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였단 말이야? 수천만 원을 들여서 뜯어내려 했던 문제가 이렇게 작았다고? 나는 실리콘 패치를 능숙하게 잘라 균열에 밀어넣고 그 위를 특수 에폭시로 덧바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젖었지만 나는 집중했습니다. 내 손재주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외로운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내 옆에 앉아 묵묵히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동을 하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사업을 했지만 사람들은 늘 겉만 보고 큰 소리만 쳐. 진짜 문제는 늘 작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 자네는 그걸 찾아내는군.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보는 건 내가 경비원 아줌마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 작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패치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최 회장님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녀석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원을 만들라고 난리야. 하지만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폭포였네. 이걸 없앨 수는 없었지.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내가 겪는 고독과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겠어요. 이렇게 작은 폭포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두시는 걸 보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에게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어색하지만 왠지 자네는 다 들어줄 것 같군. 그날 밤 나는 폭포의 물을 다시 틀었습니다. 쉬익 하던 누수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졸졸졸 하는 맑고 깨끗한 물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완벽해. 완벽하게 고쳐졌어. 자네는 정말 대단해. 최 회장님의 눈빛은 존경과 감사로 빛났습니다. 그는 내게 두둑한 봉투를 건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일입니다. 봉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고칠 것이 있다면 그때도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는 봉투를 다시 내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수미 씨,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네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의 감촉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떨림을 되살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고용주와 경비원의 관계였지만 그 밤의 폭포 소리 아래 우리의 외로움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폭포 수리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경비 초소에서 다시 투명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마다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는 나에게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폭포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나만이 아는 고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별채 정원에서 최 회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정수미 씨,
잠깐 이리로 와 보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말쑥한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폭포 소리가 아주 깨끗해졌어. 고맙네. 그런데 또 고칠 것이 하나 생겼네. 나는 공구함이라도 가져와야 하나 싶어 머뭇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사적인 일이야. 내 서재에 있는 앤티크 오르골이 고장났네. 아내가 스위스에서 직접 사온 물건이라 손을 못 대겠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오르골. 아주 섬세하고 개인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와 가장 소중한 추억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이 건물주의 개인 서재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손기술과 진심을 믿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 아내의 추억을 함부로 다룰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나의 자존감을 자극했고 나는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의무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나는 별채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낡은 가구 냄새와 책 냄새가 섞인 고독이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살았던 원룸처럼 그의 공간도 텅 빈 듯한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과 희미한 스탠드 조명. 최 회장님은 책상에 오르골을 올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무도 안 계실 때가 더 편해요.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그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오르골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스위치를 누르면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인형이 춤을 추어야 하는데 멜로디는 나오지 않고 끼익끼익 하는 마찰음만 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나사를 풀었습니다. 내부를 보니 톱니바퀴 사이에 아주 미세한 사모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별 후 그가 오르골을 만지다 실수로 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소한 걸림이 오르골의 작동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나는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얇고 은은한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그들의 지난 세월을 짐작했습니다. 이분은 돈이 아니라 온기가 고장난 거였어. 나는 톱니바퀴를 정비하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오르골 뚜껑을 닫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맑고 청한 멜로디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감격한 표정으로 오르골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비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네. 정수미 씨,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르골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격려와 감사를 담은 순수한 접촉이었습니다. 자네가 내게 해준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야. 내 추억을 살려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돈만 보지만 자네는 내 마음을 봐. 그의 손은 내 어깨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낡은 경비복을 뚫고 나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서재였고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제가 지방에서 급하게 올라와서요. 최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러 불쑥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당황하며 황급히 내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는 나를 재빨리 책장 뒤편으로 밀어 숨겼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너는 웬일이야? 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금지된 영역을 넘어섰고 이제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책장 뒤는 먼지가 가득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서재에서 뭘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주무세요? 별일 아니다. 민준아, 그냥 오르골을 고치려다가 늦었다. 오르골이요? 그거 몇 년째 고장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안에 낯선 냄새가 나죠? 아까 현관문이 열려 있던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를 수상한 눈초리로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는 의심이었습니다. 별다른 냄새는 안 나는구나. 아마 내가 아까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걸 게다. 너는 피곤할 텐데 이만 올라가서 쉬어라. 아니요, 아버지. 제가 급하게 볼 서류가 있어서요. 아들은 책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가까이 온다면 나는 완벽하게 발각될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를 숨겨준 최 회장님을 위해 절대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내가 내일 그 서류를 직접 갖다 주마. 지금은 피곤하구나. 최 회장님은 아들을 등지고 서서 눈빛으로 내가 탈출할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내일 뵐게요. 푹 주무세요.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책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좁은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정수미 씨, 괜찮은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는 충격과 죄책감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 아들 녀석은 늘 이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놈들이야. 그 녀석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재산 목록 1호로 볼 뿐이지. 그는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지만 그의 삶은 나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진정한 온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경비원으로 겪었던 무시와 외로움이 그의 분노와 겹쳐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저와 같습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혼자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회장님을 인간 대인간으로 봐주지 않잖아요. 나의 말은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지듯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맞네. 정수미 씨. 나는 혼자였어. 내가 이 나이에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대로 고독 속에서 죽었을 걸세.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8년 동안 사별의 슬픔 속에서 갇혀 살았던 나의 감정이 그의 온기에 녹아내렸습니다. 경비원이라는 굴레, 이혼녀라는 상실감, 모든 것이 그의 포옹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나는 그의 등에 팔을 둘러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건물주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독한 두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혼자였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504동 경비원 아줌마였어요.
나의 고백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특별해. 자네의 따뜻한 손과 진심은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야. 우리의 감정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서재의 책상 앞에서 방금 아들의 발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그것은 격렬함보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오르골의 맑은 멜로디와 오래된 책의 향을 느꼈습니다. 나의 손은 그의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로움과 나의 욕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비 초소가 아닌 최 회장님의 따뜻한 별채 침실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건물주와 경비원이라는 금지된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별채 침실을 비췄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죄책감보다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8년간 잃었던 여자로서의 생기가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미 씨, 어젯밤 후회는 없지? 네, 회장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했던 일이니까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경비원도 이혼녀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관문에서 격렬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세요? 어젯밤에 뭘 숨기신 거죠? 어제 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나를 부엌 안쪽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숨어있게, 정수미 씨, 내가 처리할 테니. 최 회장님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소란이요? 제가 어제 서재에 두고 온 서류를 찾으러 왔는데 서재에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침대 시트가 새로 갈린 것 같던데요. 도대체 어젯밤 누가 이 집에 있었어요? 아들은 서재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어제 내가 오르골을 고칠 때 떨어진 나의 짧은 머리카락이 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는 어젯밤 그의 침대 시트까지 갈아줄 시간은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늘 혼자 지낸다. 머리카락이야 청소하다 떨어진 가정부의 것일 수도 있지. 내가 뭘 바라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망신 주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정부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야간 가정부가 이 시간에 왜 아버지 침대 시트까지 갈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이 여자, 돈 보고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아들은 나를 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돈을 노린 여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발각되면 나는 당장 해고될 뿐 아니라 재산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파렴치한 경비원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최 회장님은 더 이상 아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금고를 열고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좋다, 민준아. 내가 진실을 원한다면 보여주마. 이게 바로 내 엄마가 내게 남긴 유언장이고 이건 내 건강 관련 법적 위임장이다. 최 회장님은 아들에게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당황과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내 엄마는 나를 평생 믿었고 내 모든 재산 관리 권한과 의료 결정권을 나에게 일임했다. 그리고 이 법적 위임장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담고 있다. 그는 아들 앞에서 서류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에요? 최 회장님은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 안에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수미 씨, 이제 나와도 되네. 나는 용기를 내어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 여자, 경비원 아줌마잖아. 최 회장님은 나를 자신의 옆에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이 단지의 경비원 정수미 씨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사람이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이 나이에 무슨 속셈으로 아버지한테 접근했겠어요? 입 다물어. 내 외로움을 채워준 건 돈밖에 모르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 오르골을 고쳐주고 내 마음의 누수를 막아준 이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 사소한 누수가 나를 무너뜨릴 뻔했지.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이번에는 새로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수미 씨,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인간으로 봐주는 단 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네. 내 모든 재산과 의료 결정권을 당신에게 위임하고 싶네. 그 대가로 당신은 남은 여생 동안 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나. 나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그가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는 계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래였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당장 서류 내려놓으세요. 최 회장님은 나에게 서류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미 씨, 이것은 선택일세.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동반자가 될 수 있네. 아니면 다시 경비 초소로 돌아갈 수 있네. 당신의 고독한 삶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나는 펜을 잡았습니다. 내 눈앞에는 엄청난 재산과 내 영혼의 구원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간 경비원으로 살았던 나의 삶, 외로웠던 나의 영혼이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에 쥔 펜의 차가운 무게를 느꼈습니다. 펜 끝 아래에는 수백억 원의 재산과 최 회장님의 남은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돈이나 재산이 아닌 자신을 이해해 줄 단 하나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위가 아닌 책상 위에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님과 아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 최 회장님은 실망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미 씨, 왜 그러는 건가?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투명 인간이 아니라 정수미라는 한 인간으로 봐주셨습니다. 폭포를 고쳤을 때, 오르골을 고쳤을 때, 저에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둘째 아드님, 저는 회장님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재산을 노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부디 회장님의 남은 여생을 고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최 회장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경비 초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 뒤에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채로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수미 씨, 잠시만. 자네, 정말 괜찮은 건가? 네, 회장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그 별채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산이 걸린 유혹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504동 경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낡은 유니폼을 입었지만 마음속에는 값진 보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님과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나는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금지된 연인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구원해준 동반자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존중과 감사의 깊은 유대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석 달 후 경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나에게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충분한 보너스를 주셨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8년간의 노고와 진정한 우정에 대한 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수선 가게를 차렸습니다. 간판은 정수미의 수선 공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가진 손재주와 진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나를 경비원 아줌마가 아니라 솜씨 좋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수선 공방을 바라봅니다. 60대의 나이에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과의 하룻밤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일탈과 절박한 고백을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우리를 위험한 유혹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백억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진정한 온기를 갈망했던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돈이 아닌 그의 인정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나는 낡은 유니폼 대신 작업복을 입고 행복하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외로움은 끝났고 이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